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유독 큰 사람이 바로 저였죠. 그런데 몇 년 전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길어야 1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그간 다하지 못한 효도를 남은 기간이라도 후회 없이 다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제 정성 덕인지 엄마는 의사가 말한 것보다 1년이나 더 제 곁에 머물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아픈 엄마를 집으로 모셔 병원을 오가며 돌봐드렸죠.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까지 엄마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애끓는 마음으로 간호하던 엄마를 떠나보낸 뒤 완전히 지쳐있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 그 위기를 뜻밖의 도움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게 됐어요. 대체 그날 어떤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웃지 못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던 엄마가 떠나시던 날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엄마를 떠나보내는 제 마음을 알고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지에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뵙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네요. 만일 남편이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처음 친정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힘으로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종일 과일과 채소를 팔고 밤늦게 들어와 또 부업하시던 엄마. 그 고생 끝에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시집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친정엄마가 1년밖에 사실 수 없다니 뭐라 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전 그날부터 혼자 사시던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셔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며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이, 장모님 힘드시겠다. 당신 후회 남지 않도록 잘 모셔. 엄마 모시는 걸 반대하지 않았고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투덜거리는 날이 많아졌죠. 집안이 엉망이 되고 밥상이 부실해지고 어린 아들 챙기는 것도 소홀해지니 불만이 쌓였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 모시는 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그 긴 세월에 비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엄마가 돌연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뒤로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맡고 장지에 다녀오고 모든 과정이 꿈처럼 흘러갔죠. 그리고 3일 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어 남편이 문을 열어주기만 멍하니 기다렸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현관에 발을 들였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잔뜩 놓여 있었거든요. 제 신발도 아니고 남편 신발도 아니고 당연히 아들 신발도 아닌 낯선 신발들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켤레가 아니라 대여섯 켤레는 되어 보였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실을 바라봤죠. 그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실 안쪽에 커다란 가방이 몇 개나 쌓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이사 온 것처럼 꽤 많은 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야? 헌데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너무나 의외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형님과 함께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마치 원래부터 계속 저희 집에 사셨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왔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연락도 없이 짐을 챙겨 나타나신 어머니를 보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큰아들, 그러니까 형님 댁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뒤로 5년째 큰며느리와 함께 사셨는데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신 건지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시어머니를 반기며 물었죠. 엄마, 연락도 없이 언제 오신 거야? 저 짐은 뭔데? 설마 엄마 거야? 남편의 물음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짐이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둘째가 친정엄마 보내고 얼마나 허전할까 싶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이 살면서 애도 봐주고 며느리도 좀 챙겨주려고 왔지. 저는 깜짝 놀랐는데 남편은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를 반겼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 사실 나도 이 사람 걱정되긴 하는데 내가 일이 바빠서 못 챙길 것 같았거든. 안 그래도 신경 쓰였는데 엄마 덕에 나도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신이 난 듯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모지. 내가 자나깨나 자식 생각만 하는 사람인 거 몰라? 너는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제 네 마누라랑 애는 네 어미가 돌봐주마. 아유, 애가 잠들었구나. 이리 줘라. 내가 방에 가서 눕히고 엄마. 고마워 엄마. 자기야, 잘됐다. 그치? 그럼 나 먼저 씻고 올게. 남편은 잠든 아이를 품에서 내려 시어머니에게 안겨주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안은 시어머니가 애를 방에 눕히고 나오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놓인 짐이 다시 눈에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정말 여기서 살려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선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상의? 아들 집이면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그딴 거라니? 그러는 너는 언제 나한테 그런 걸 상의하고 내 아들 집에 병든 엄마 모셔왔냐? 저는 시어머니의 거침없는 막말에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절 노려보던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으셨거든요. 니네 엄마 2년 동안 모셨지? 이제 내 차례구나. 딱 2년만 같이 살자꾸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같이 살자고 찾아오시다니 너무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영부영 시어머니와 강제 합가를 해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 그래도 찾아뵈려 했는데 잘 오셨네요. 갑작스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마 제가 엄청나게 반발할 거라고 예상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자 살짝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 제가 며칠 전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다시 거실로 나오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찾아뵈려 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앞에 봉투 속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채 서류로 눈길을 돌리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말했죠.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알아본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게 뭔데? 그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잔뜩 기대에 차 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서류의 맨 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햇빛 요양원 입소 안내서. 네, 그 서류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요양원의 입소 안내 서류였죠. 저는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기암 환자를 2년이나 모시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전문 시설이 있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연세 많은 어르신 건강 챙기시려면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요양원이 최고 같아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평도 괜찮던데 한번 보세요. 제가 생글거리며 하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만 계시지 말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생활하실 곳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대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곧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다가오셨죠. 뭐? 친정엄마는 찍소리 안 하고 2년이나 모셔놓고 시어미는 요양원에 가라고?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흥분해서 떨리는 건지 분노로 떨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니면 둘 다였을 가능성도 있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는 2년이나 장모 수발을 들게 해놓고 시어미는 요양원에 천얼국리만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어머니를 바라봤죠. 분노가 극에 달해 콧김까지 뿜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전 조금도 주눅들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고 나니 갑자기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큰소리치는 걸 보고 혹시나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아니면 친정엄만 모시고 시어머니는 못 모신다고 하는 게 괘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멀쩡히 큰아들과 잘 사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 역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였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친정엄마 일은 제가 걱정스러워 왔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는 핑계였는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건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고개를 들고 시계를 보니 시간이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화면을 보니 바로 손윗동서였죠. 아니 이 시간이 형님이 왜... 저는 급히 거실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전화기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속삭이던 낮은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서, 그래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네 형님,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동서, 내가 긴 얘기하긴 힘드니 잘 들어. 어머니가 혹시 조만간 동서네 집으로 가실지도 몰라.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5년 넘게 형님 댁에서 잘 지내고 계신 분이 왜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실지 모른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형님, 갑자기 연락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 일 있었어요?
일단 본론부터 말할게. 동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만약 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찾아오시거든 안 된다고 해. 알았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기억해. 형님의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이 확 깨버렸어요.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형님이 깊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재촉하지 않고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형님이 다시 입을 여시더군요. 동서, 사실은 어머니가 날 고소하셨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소라니, 그것도 시어머니가 형님을?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네? 고소라뇨? 아니 무슨 고소요? 그런 제 물음에 형님은 또 깊은 한숨을 쉬시다 기겁할 말을 꺼내놓더군요. 노인학대로.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노인학대요? 형님이요? 그래. 말도 안 돼요. 형님이 5년 넘게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노인학대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형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성격이 온순하고 타고나길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2년 넘게 제가 친정엄마 간병으로 시댁일에 잘 신경 쓰지 못해도 타박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아니, 타박은커녕 어떻게든 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어렵게 암에 좋다는 음식도 구해 저희 친정엄마 드시라고 가져오곤 했어요. 그런 형님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드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먼저 나섰겠죠. 제가 걱정하자 형님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모셔야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 부모님 모시는 거야 자식된 도리잖아. 저는 솔직히 그때 형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니가 마냥 편한 분은 아니셨어요. 남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분이셨지만 왜 그런지 전 그런 모습이 좀 가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섰을 때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형님이 어머니를 학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거듭 확인했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왜 형님을 고소해요? 제 말에 형님이 깊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서, 내가 할 말이 정말 많아.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안 했던 얘긴데. 형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형님이 5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겪은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시어머니는 밖에서와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완전히 다른 분이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밖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으셨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셨고 성당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셨으니 늘 칭찬만 이어졌죠. 아이, 복순 씨는 참 사람이 좋아. 저런 시어머니면 열이라도 모시지. 아이, 처집 며느리들은 복 받았다니까. 아우, 우리 딸도 저런 시어머니 만나야 하는데. 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아들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라 항상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만 보이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고생은 하시지만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집에서 며느리를 대할 때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형님이 정성껏 밥을 차려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걔도 안 먹겠다. 이런 걸 시어미한테 먹으라고? 그러시면서 밥그릇을 형님 얼굴에 집어 던지셨다네요.
그래서 밥풀이 얼굴에 튀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요. 그래도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그걸 치우셨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용돈을 받으시면서도 늘 불만이 많으셨나 봐요. 이것도 용돈이라고 주는 거냐? 이런 푼돈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더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며느리 뺨까지 때리셨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며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 뺨을요. 모욕적인 말씀도 자주 하셨답니다.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빈손으로 시집와서 집주인 행세하냐? 이거 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일군 건데 왜 네가 생색이야? 형님은 그런 일들을 5년 동안이나 묵묵히 참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꼬박 5년을요. 저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어요. 형님, 설마 그럴 리가요? 전 믿기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얼굴로 5년이나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지.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동서. 무거운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걸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지? 왜 혼자 다 끌어안고 계셨을까? 바로 그 점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히면 당장 남편한테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적지도 않은 세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왜 참고 산 걸까요? 바로 그 점이 너무 의문스러웠습니다. 근데 형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형님이 한숨 섞인 탄식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그이가 믿어주겠어? 그리고 나 하나 참으면 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역시 형님은 답답하리만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면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 더 노력하며 5년을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참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겠죠. 형님이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나 요즘 많이 안 좋아. 우울증 진단 받았어. 공황장애도 있대. 지난달엔 갑자기 쓰러졌어. 숨을 못 쉬겠더라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형님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겁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게 형님이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받은 결과물이었어요. 의사가 당분간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용기를 내 시아주버님께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형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을 겁니다. 5년 동안 참고 참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사과하긴커녕 오히려 형님을 고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인학대로요. 형님은 여전히 기가 막힌다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고소당했다고.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말을 듣는데 하늘이 노랗더라.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어머니가 날 때려도 반격 한 번 한 적도, 당연히 어머니 몸에 손댄 적도 없어. 밥그릇을 던지셔도 걸레를 던지셔도 말대꾸 한 번 안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날 시어머니 학대한 파렴치한으로 만드신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저까지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5년 동안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을 모셔온 며느리를 고소하다니요? 오히려 학대를 당한 쪽은 형님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약자의 편에 선다는 걸 알고 죄도 없는 형님을 궁지에 몰아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평판이 좋으니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형님이 눈물 섞인 말투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와서 엄한 일 안 당하고 풀려날 수 있었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말도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한 형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동서, 문제는 이게 아니야. 형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난리야. 무혐의 나왔다고 더 화가 나신 거지. 내가 처벌 안 받고 끝나는 꼴을 못 보시겠는지 갑자기 짐을 싸고 계셔. 동서내로 가시겠다고. 네? 뭐라고요? 저희 집에요? 그래. 그래서 간신히 그 일랑 내가 말리긴 했는데 언제 또 화가 나시면 동선에 들이닥칠지 몰라. 조심해.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큰며느리를 고소까지 해놓고 큰아들까지 자기가 한 모든 행동을 알게 됐으니 더는 그 집에 머물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한테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신 것 같더군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동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어머니를 집에 들이는 순간 내 꼴 나는 거야. 명심해. 형님 고마워요. 형님은 솔직히 어머니를 저한테 떠넘기는 게 속 편할 텐데. 아니, 내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는데 동서한테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겠어? 피해자는 나 하나로 좋게. 가뜩이나 친정엄마 때문에 힘든 동서가 이런 일까지 겪게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연락한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절대 어머니 받아들이면 안 돼. 형님이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전 정체도 놀라웠지만 형님이 그런 일까지 당한 와중에도 저를 생각해줬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감정이 괜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다정한 미소와 태도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는 슬픔과 시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뒤섞여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한데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더니 정말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찾아와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형님의 걱정과 예언이 딱 들어맞았던 거죠. 그런 일 때문에 저희 집에 찾아와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2년만 같이 살자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마치 며느리를 엄청나게 아끼는 시어머니인 양 제 걱정 때문에 멀쩡히 잘 사던 집에서 나오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전 형님 덕분에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알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처럼 미리 요양원에 대해 알아봤던 겁니다. 제가 내민 서류를 보고 사색이 된 시어머니는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뭐라고 했니? 요양원? 기껏 지 생각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요양원이나 처박히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친정엄마 병수발 드느라 시집은 거들떠도 안 받지? 내 아들 밥도 제대로 안 해먹이고 애도 팽개쳐놓고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기다려준 시어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러더니 서류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지만 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아들 내 집에 온 게 그렇게 큰 죄냐? 늙은 어미가 자식한테 의지하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어디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요양원 타령이야?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눈에 금방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분노가 서러움으로 바뀐 모양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시는지 순간적으로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정말 억울해서 우시는 걸까?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그때 형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던 형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쓰러졌다던 형님.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노인학대로 신고하셨다는 거죠. 저는 얼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도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2년 동안 친정엄마 모시느라 몸이 많이 상했어요. 허리 디스크에 손목 건초염에 밤잠 설쳐서 만성 피로에 찌들어 있고요. 의사도 당분간 푹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문 시설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 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울음을 뚝 그치시더니 눈물 젖은 얼굴로 절 죽일 듯이 노려보셨습니다. 그래서 고작 그따위 이유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겠다고? 그게 산채로 고려장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네? 아니, 고려장이라뇨. 이 요양원 제 친구가 일하는 아주 친절하고 시설 좋은 곳이에요. 닥쳐! 그렇게 좋으면 다 죽게 생긴 너희 친정엄마나 쳐놓을 것이지 어디 멀쩡한 나한테 그딴 데를 들어가래?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되는 줄 알아? 그러더니 흥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저를 찌를 듯이 다가오며 소리치셨죠. 네가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야? 쥐뿔도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 반대하지 않고 받아줬더니 빈손으로 시집와서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은 주제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요양원 소리는 나불거려? 그제야 형님이 하던 말이 실감났어요. 형님의 친정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사정을 꼬투리 잡아 함께 사는 내내 괴롭히셨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도 똑같은 서름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똑같이 화를 내고 말려들면 저만 불리해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전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 가시면 제가 매달 찾아뵐게요.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다 챙겨드릴게요. 다만 같이 사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됐어. 한마디만 더 짓거려봐라. 맨발로 쫓겨나게 될 테니.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남편이 들어간 욕실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상철아, 상철아! 빨리 나와봐라! 네 마누라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와서 네가 직접 한번 봐! 그 말에 욕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나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자기 아들을 향해 처연한 표정으로 울먹이며 중얼거리셨죠. 상철아, 세상 어디에 이런 경우가 있니? 네 마누라가 날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소리치더군요. 그런 아들의 반응을 본 시어머니가 한껏 목소리를 높여 눈물을 쏟아내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지 생각해서 찾아온 시어머니를 요양원 보내겠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내가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생쇼를 하는 시어머니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얼른 다가가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해. 멀쩡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엄마를 왜 요양원에 보내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절 돌아보며 말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뭘? 난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기가 어려워. 2년 동안 친정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야, 그건 네 사정이고 너희 엄마 모실 땐 그렇게 정성을 쏟더니 우리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말이 돼? 그게 2년이나 장모님 모시고 산 남편한테 보답하는 거냐? 남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형님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저만 이기적인 여자로 만들고 있었죠.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어머니가 형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아? 뭘 어떻게 대해?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없지. 형수님이 뭐라고 했는진 몰라도 가족이 살다 보면 얼굴 붉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맨날 하하호호 웃고 사냐?
그리고 만약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 더욱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형수님은 이미 5년이나 모셨으니 이번엔 우리 차례지. 아니, 형님이나 되니까 그동안 참고 산 거지. 난 못해. 뭐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 말 필요 없어. 이제부터 엄마는 이 집에서 모실 거야. 알았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내가 돈 더 벌어올게. 가사 도우미 쓰던지 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절대 안 돼. 알겠어? 시어머니가 남편 뒤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죠.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연기를 해도 그렇게 잘하시는지. 자기 엄마의 눈물을 본 남편의 원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저 연기하시는 것 좀 봐. 저렇게 형님을 5년이나 괴롭히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었던 거야. 불쌍한 피해자인 척,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시어머니인 척 연기하면서 신고까지 하시고, 난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형님처럼 당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이를 갈며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잠시 시어머니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치는 게 보이더군요. 알긴 뭘 알아? 어머니가 형님 댁에서 왜 나오셨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순간 조금 전까지 아들 앞에서 불쌍한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고 할 말을 계속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왜 그렇게 자신하세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당해도 형님이 다 참았으니 이번에도 참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어쩌죠? 그건 오산이었어요. 아무리 사람을 궁지에 몰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형수님이랑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위기를 느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선수를 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날 구박한 며느리라도 마지막 면은 세워줘야겠다 싶어서. 어머니의 적반하장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까지 더듬었죠. 뭐라고요? 누가 누굴 감싸요? 네가 큰애 말만 믿고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걔가 날 학대한 거 맞아.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욕하고 나를 방에 가둬놓고.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다. 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피해자야.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셨고 남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학대는 뭐고 신고는 또 뭐야? 그러니까 형수님이 엄마를 학대해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거야? 남편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진짜 억울하게 학대당한 노인 연기를 시작하셨어요. 상철아, 내가 그런 일 당하면서도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이 못돼 먹은 것이 나한테 나가라고 하더라. 지 남편은 또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너희 형까지 저를 낳아준 어미한테 더는 모시기가 어렵다고 요양원에 가라는 거야. 내가 어찌나 서럽던지. 그 말에 남편이 주먹을 불끈쥐며 말했어요. 아니 형이요? 아니 형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맞으라고 형을 얼마나 의지했는데. 사람 겉만 보고 알 수 없다더니 형수도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했네. 그러니 신고당할 만하지. 감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형도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 잘했어. 사람 겉만 보고 모르는 게 맞아. 어머니, 겉으론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인 척 하시면서 며느린 온갖 험한 말로 상처 주고 막대하셨어. 당신 형수님한테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형수님 입장이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시겠어? 우리 엄마 몰라? 평생 봉사활동 다니시고 성당에서도 모범 신자시고.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지. 남들한텐 100번 봉사하면 뭐하니? 자기 위해서 참고 사는 며느리는 홀대하시면서. 그런 남편의 말에 힘을 얻은 시어머니는 계속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살았는지를 눈물 콧물 흘리며 장황하게 늘어놓으셨어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이러실 거죠? 전 그래도 어머니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시길 바랬는데 결국 절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세요.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확신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움찔하시는 게 보이더군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닌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경계하듯 물으셨어요. 증거라니? 무슨 증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휴대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형님과 전화통화하던 그날 문제의 동영상 하나를 전달받았어요. 형님은 그 영상을 전달하면서도 신신당부하셨죠. 동서, 그 영상 덕분에 난 노인학대 혐의를 무사히 벗고 우리 남편한테도 내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 그렇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그런 꼴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도 창피하고 어머니가 그 연세의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밖에서 망신당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아.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왜 굳이 이걸 저한테 보내세요? 그냥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어머니가 동선의 집에 간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그때 어쩔 수 없을 때만 보여드려. 어머닌 내가 이런 거 준비한 것도 모르셔. 그 이한테도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 그런 형님의 말을 떠올리며 저는 동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영상에서 앙칼진 어머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너희 멍청한 년이 어디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을 또박또박해? 아무리 없는 집 구석에서 자랐어도 그렇게 못 배워먹었어? 너희 아비 어미라는 인간들은 뭐하는 것들이야? 딸년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어머님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외치시는지 그 목소리를 듣던 남편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금방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오냐, 네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가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누가 네 말 믿어줄 것 같아? 차갑고 날카로운 그 목소리가 조금 전까지 불쌍한 피해자인 척 우시던 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네 남편이 편들어줄 것 같냐? 꿈깨. 내 아들은 무조건 엄마 편이야. 네가 뭐라고 해도 걔는 내 말만 믿을걸. 그러니까 괜히 꼴값 떨지 말고 네 주제에 맞게 지금처럼 내 종으로 살아. 너처럼 모자란 것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넙죽 엎드려 살아야지. 어디 목소리를 높여. 남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퍼렇게 질린 얼굴로 마구 소리치셨죠. 아니야, 저거 다 조작된 거야. 거짓말이라고. 당장 끄지 못해? 이것들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공도 모르고 둘이 짜고 이런 짓거리를 벌여?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발악해도 내 아들은 내 편이야. 하지만 전 여유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니까 어머니가 여기 쫓겨오신 거잖아요. 그동안 어머니 말만 믿던 아주버님도 이번에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어머니 못 모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버님이 알아버리셨다면서요. 어머니가 그렇게 숨기려고 기를 쓰셨던 진실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남편은 고개를 치켜들고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비밀이라니? 무슨 비밀? 아니, 이건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래, 나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어머니가 그동안 형님을 때리고 구박하셨다더라. 밥이 질다고 밥그릇을 얼굴에 던지고 용돈이 적다고 뺨을 때리고. 그래서 형님은 집안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결국 어머니가 임신한 형님을 밀어서 결혼하고 가진 첫 아이까지 잃었대. 난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형님이 유산했던 거. 남편은 기겁하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향해 물었죠. 엄마, 이게 다 진짜야? 엄마가 그동안 형수님을 그렇게 구박했어? 아니, 엄마 때문에 형네 첫 아이가 유산된 거야? 그때까지 계속 뻔뻔하게 버티던 시어머니도 손주 얘기가 나오자 뜨끔했는지 입술을 깨물며 이리저리 눈을 굴리셨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워낙에 굼뜨고 답답하게 굴길래 좀 서두르라고. 나는 그냥...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형수님처럼 순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형수님은 그런 일 당하고도 그동안 엄마를 모시면서 참고 산 거야? 말도 안 돼. 남편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군요. 저는 충격받은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똑바로 모든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동안 형님네서 일어나고 있었어. 근데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 형님한테도 결국 그 한계가 찾아왔는지 얼마 전부터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생겼다더라. 오죽하면 형님이 몰래 이런 영상까지 찍으셨겠어? 근데 어머닌 그런 형님이 팔자조와 꾀병이나 부리고 병원 다니며 돈 잡아먹는다고 못마땅히 하셨대. 그러다 형님이 못 견디고 아주버님한테 지난 일을 털어놓은 모양이야. 뭐? 그래서 형은 어떻게 나왔는데? 당연히 지금 당신처럼 처음엔 안 믿었겠지. 그러다 영상 보고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더는 모실 수 없다고 요양원에 가시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홧김에 경찰에 형님을 노인학대로 신고하신 거라고. 뭐야? 허씨,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내가 그동안 알던 우리 엄마가 맞는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것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 마누라도 치마폭에 쌓여서 어미를 주인 취급이야? 그래, 내가 말 안 듣는 며느리 버릇 좀 가르쳤다. 시어머니면 부모랑 같은 건데 잘못하는 자식 버릇도 못 가르쳐? 내가 매일 붙어 사는 가장 친한 사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가장 친한 사이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하셨어야죠. 어머니를 위해서 한결같이 착하게 며느리 노릇한 형님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형님이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들어주면서 고분고분하니까 우습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비빌 친정도 없다고 무시하면서요. 근데 전 그런 형님이랑은 달라요. 친정엄마 2년 모신 걸 핑계 삼아 이번엔 저를 마음대로 휘둘러 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숨을 가다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이 모든 걸 다 알고도 나한테 어머니 모시라고 하면 난 이혼을 불사할 거야. 내가 형님처럼 병을 주렁주렁 달고 살길 원해? 제 말에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잘 알아본 것 같으니까 그냥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말이 끝나자 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전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형님은 그 모든 구박을 참으면서도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니까, 자기 아이의 할머니니까 남들한테 욕먹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죠.
어느샌가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친정엄마가 아직 살아계신 게 부럽다면서 자긴 어릴 때 돌아가신 친정엄마 대신 시어머니를 친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길래 전 정말 두 분이 친모녀지간처럼 잘 사시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얼음처럼 굳어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노인학대로 신고해 경찰서까지 드나들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요? 제가 울부짖듯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애가 잘해줄수록 못마땅한 것만 보이더라.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줘도 애가 계속 웃으면서 잘하겠다고만 하니까 내가 선을 넘어버렸어. 손찌검까지 할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어머니, 사과는 제가 아니라 형님한테 하셔야죠. 그리고 선택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을 들고 물으시더군요. 선택이라니 뭘? 전 절대로 어머니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제가 알아본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계속 여기 계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면 전 이 동영상 친척들이랑 어머니 성당 사람들한테 다 전송할 거예요. 뭐라고? 영진아, 그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사과는 나중에 형님한테 하시고 얼른 선택이나 하시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는지 이제 아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상철아, 영진아,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요양원은 안 돼. 제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자식한테 버림받은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할 거야. 시어머니가 애원하셨지만 전 마음을 굳혔습니다. 형님이 5년 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빌고 계셨지만 시어머니는 분명 시간이 지나면 형님한테 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전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제가 매달 찾아뵐게요.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다 챙겨드릴게요. 명절엔 모셔다가 같이 지내고 생신엔 온 가족이 찾아뵐게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안 돼. 내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효도받고 산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뜬금없이 요양원에 간다고 하면 다들 날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 그러게 형님이 자랐을 때 어머니도 고마움을 아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주버님도 절대 어머님 다시 받아들일 생각 없다고 하시는데 어쩌려고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우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순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정 요양원이 싫으시면 방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혼자 사세요. 저도 이런 일을 전부 알면서 이 사람한테 엄마 모시라고 못하겠으니까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사니? 불쌍한 독거노인처럼 살란 말이야? 혼자 사는 게 왜 불쌍해요? 노년에 자기 인생 즐기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형이랑 상의해서 방 얻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말에 결국 시어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신경 써서 고른 오피스텔로 짐을 옮기셨어요. 마침 보안도 괜찮고 상태도 깨끗한 빈집이 있더라고요. 그날 저랑 남편이 짐 정리를 도와드리러 갔더니 어머니가 늘 활기차던 전과는 다르게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전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전망도 좋고 해가 잘 들어서 지내시기 좋을 것 같네요. 수납 공간도 많고 옵션으로 가전제품도 다 있고 정말 좋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어머니가 꼭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짠한 마음도 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다 자업자득이었어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대접해드릴 때 어머니도 그런 며느리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마움을 갖긴커녕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인 취급하다 큰 코 다친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형님을 만났어요.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형님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여 안심이 되더라고요. 동서 고마워. 어머니가 동서 덕분에 느끼신 게 많은 모양이야. 글쎄 어젠 나한테 전화하셔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다 하시더라니까. 어머 정말요? 그래.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이게 다 동서 덕분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형님이 미리 알려주신 덕분에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 준비 없이 당했다면 저도 형님처럼 우울증 왔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사실 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어머니 잔소리 듣느라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병원 다녀오는 길에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했어. 저는 활짝 웃으며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형님도 어머니 모시느라 못한 일 마음껏 하면서 이제 형님 인생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뒤로 혼자 살게 된 어머니는 계속 큰며느리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아들에게 다시 합가할 수 없는지 매달리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아주버님은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쉽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 그런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 혼자 충분히 사실 수 있지만 나중에 더 연세 드셔서 거동이 힘들어지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제가 모셔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 제발 그동안 어머님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시고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빌게 되네요. 부디 여러분도 저희 시어머니의 개과천선을 함께 기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